네, 이번 세미나에서는 코드 기반 양자 내성 암호 분석 기술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제일 먼저 클래식 맥앨리스입니다. 클래식 맥앨리스는 현재 리스트 양자 내성 암호 공모전에서 파이널리스트로 살아남은 유일한 코드 기반 암호입니다. 이제 기존 공개키 암호 시스템보다 보안성이 높은 KM 버전을 제공하고 있고, 요 KM 버전은 이제 대칭키 암호 시스템과 공개키 암호 시스템이 조합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활용해서 세션 키를 먼저 설립을 하는데, 이제 공개키와 자신의 비밀 정보를 조합해서 인캡슐레이션 합니다. 그 결과 요 C'이라는 암호문이 생성되고, 암호문을 전송받은 수신자는 자신의 개인키를 통해서 이 암호문을 디캡슐레이션 합니다. 그 결과 인캡슐레이션에서 사용된 시크릿을 동일하게 획득할 수 있고, 클래식 맥앨리스에서는 이 이제 시크릿 값을 해싱해서 세션키 K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동일한 세션키 K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동일한 세션키를 설립했다면 그 이후에 안전한 대칭키 암호를 사용해서 서로 간의 통신을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클래식 맥앨리스의 요 KM 구조를 보시면은 앨리스가 밥과 통신하기 위해서 밥은 키 생성을 수행합니다. 이름이 코드 기반 암호이고, 요 코드 기반 암호답게 클래식 맥앨리스는 특정 코드군에서 퍼블릭 키를 생성합니다. 코드 기반 암호가 이제 특정 코드군에서 생성 행렬과 그에 따른 페리티 체크 행렬을 쌍으로 생성하는데, 이제 클래식 맥앨리스는 페리티 체크 행렬을 공개키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개인키는 이제 요 생성 행렬과 페리티 체크 행렬을 생성할 때 사용한 정보가 개인키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클래식 맥앨리스에서 가장 큰 단점이 공개키의 크기가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고, 이 키 생성에서 사실 가장 많은 연산 소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키 생성 부분도 사실 제일 복잡합니다. 네, 그리고 다행히도 저희는 이제 인캡슐레이션 부분에 주목할 건데, 왜냐면 이제 공격 입장에서 요 키 생성과 디캡슐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는 간단한 요 인캡슐레이션 부분만 주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캡슐레이션을 보시면은 앨리스는 이제 랜덤 벡터 1을 비밀 정보로 생성합니다. 그리고 퍼블릭 키인 페리티 체크 행렬과 자신의 랜덤 벡터를 곱해서 암호문으로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암호문을 이제 밥에게 전송하게 되고, 앨리스 입장에서 설립하는 세션 키는 바이너리 1값과 자신이 랜덤하게 생성한 벡터 2, 그리고 자신이 전송한 암호문 C를 붙여서 해시 함수를 수행해서 나오는 결과값을 세션 키 K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1과 C는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거는 이 벡터 1을 복구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세션 키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밥은 이제 암호문 C를 받으면은 자신의 개인 키를 활용해서 디코딩을 수행해서 원본 벡터 1을 복구합니다. 네, 그러면 1과 C는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복구한 1을 붙여서 앨리스와 동일한 세션키 K를 설립해서 그 이후에 대칭키 암호를 활용해서 통신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우 간단한 인캡슐레이션 부분에 주목을 할 건데, 앞에서 이제 벡터 1을 생성한다 했는데 n비트 벡터 2를 생성하는데 사실 무게 조건이 달립니다. n비트 벡터 2의 해밍웨이트가 t로 제한되는 n비트 벡터 1을 앨리스 입장에서 생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코딩을 거치면은 암호문 C가 생성되고 해시를 거치면은 세션키 K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인은 스텝 2라 해서 스텝 2가 이제 암호문을 생성하는 인코딩 부분인데, 네, 클래식 맥앨리스의 인캡슐레이션 구조를 보면은 제일 먼저 앨리스는 특정 웨이트 t를 가지는 벡터 2를
랜덤하게 생성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인코딩을 거칩니다. 이 벡터 2와 공개 키를 활용해서 암호문 시제로를 생성하는 건데, 벡터 2와 요 공개 키 T긴 한데 이게 정확히 페리티 체크 행렬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공개 키와 자신이 생성한 벡터 1을 곱한 값을 시제로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암호문에 사용됩니다. 최종 암호문이 어떻게 생성되나를 보면은 우선 앞서 생성한 시제로를 붙이고 그 뒤에 시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시원은 사실 이 바이너리 0110과 자신이 앞 1번에서 생성한 랜덤 벡터 1을 붙인 해시 값을 C1으로 사용해서 C0와 C1을 최종 붙여서 암호문 C로 생성해서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세션키 K를 설립하는 걸 보면은 해시 함수를 수행하는데 인풋으로 바이너리 1, 그리고 앞에서 생성한 랜덤 벡터 2, 그리고 암호문 C를 붙여서 세션키 K로 사용합니다. 이제 암호문 C를 받은 수신자는 이 앞에 C0 부분만 떼서 디코딩을 수행합니다. 그럼 개인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비밀 벡터 1을 복구할 수 있게 되고, 앨리스가 세션키 K를 설립한 것처럼 동일하게 1을 복구해서 암호문과 바이너리를 붙여서 해시 함수를 수행해서 동일하게 같은 세션키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주목해야 하는 메인 스텝 2 인코딩 부분을 보면은 사실 공개키 t를 벡터 2와 곱한다고 했는데 곱하기 전에 t를 행렬 h로 재구성합니다. 이 h가 사실 진짜 페리티 체크의 행렬인데 클래식 메갤리스에서는 이제 자신의 단점인 공개키 사이즈가 매우 크다는 걸 극복하기 위해서 페리티 체크 행렬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 행렬 h에다가 가우스 소거를 수행합니다. 그 결과 이제 왼쪽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형성되는 이러한 시스테미틱한 폼의 h를 재구성할 수 있고 이 h'과 h는 동일한 페리티 체크 행렬 기능을 수행합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바꾸는 이유가 이제 오른쪽으로 같이 바꾸게 되면 왼쪽에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형성되는 거는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공개키를 뿌릴 때 오른쪽의 t 부분만 공개키로 뿌립니다. 그러면 인코딩 할 때 이제 인코딩 할 사람은 공개키에다가 요만큼의 사이즈를 아이덴티티 매트리스를 붙여서 진짜 페리티 체크 행렬을 구성한 다음에 네, 자신이 앞서 생성한 랜덤 벡터 1을 요 페리티 체크 행렬 h와 곱해서 C0를 암호문으로서 생성합니다. 요 이제 C0는 h 곱하기 2라는 단순한 수식이 이제 코드 기반 암호에서 사용하는 안전성을 근거하게 되고 그 단순한 수식에서 저희는 이제 C0도 알고 벡터 2도 알지만 행렬 h도 알 수 있지만 이 단순한 요 벡터 2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벡터 2가 매우 알기 어렵다는 것을 클래식 메갤리스에선 안전성으로 근거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공격할 타겟은 요 C0는 H2라는 수식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그 C0는 H2라는 수식이 신드롬 디코딩 문제로 불리고 이 문제는 이제 행렬 H가 n-k 곱하기 n 행렬로 구성이 되는데 이는 이제 얘와 이제 n비트 벡터 1을 곱해서 암호문 C0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이제 n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n-k개의 다항식을 푸는 문제로 변경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n비트 벡터 2에 대한 해가 무수히 존재하는데 원래는 이러한 해가 무수히 존재하는 비결정 선형 시스템에서 해를 찾는 문제지만 앞서서 n비트 벡터 1을 생성할 때 그 웨이트 t라는 특정 무게 조건이 달리기 때문에 해가 여러 개가 아닌 특정 해를 찾는 네, NP 하드 문제로 간주됩니다. 네, 그래서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제 신드롬 C0 값을 만족하면서 특정 웨이트 t를 만족하는 벡터 1을 찾는 게 공격자의 목표고 저희가 이제 페리티 체크 행렬 h와 C0 암호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1차원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브루트포스를 수행해서 요 n비트 벡터 2 값을 계속 변경해 가면서 웨이트 t를 만족하는
것과 동시에 신드롬 값을 만족하는 벡터 2를 찾을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1차원적인 공격법이면서도 뒤에서 나오는 지금 가장 효율적인 공격 방법도 결국 이 브루트 포스 공격인데, 이게 그냥 1차원적으로 반복하진 않고 이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브루트 포스를 수행해야 효율적인지에 대한 게 나중에 나올 공격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우선 브루트 포스 가장 1차원적인 부분부터 보면은, 클래시컬한 부분은 생략을 하고, 당연히 이제 벡터 2를 바꾸는 공격이니까 생략을 하고, 저희는 이제 양자 알고리즘을 활용한 브루트 포스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알고리즘인 그루버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이 n비트 벡터를 찾는 브루트 포스 공격을 복잡도를 루트만큼 떨어뜨릴 수 있는 퀀텀 브루트 포스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제 n비트 벡터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양자 도메인으로 바꿔서 n큐빅 벡터를 찾는 문제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그루버 알고리즘을 활용한 퀀텀 브루트 포스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중첩 상태의 인풋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되게 작은 대칭키 암호 시스템에 대한 브루트 포스 공격 회로를 가져왔는데, 저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이제 키값입니다. 그래서 키값에 하다마드 게이트를 모두 통과시켜서 이 2큐빗 키값이 2의 n승계, 즉 4개의 상태의 키값을 모두 표현하는 상태로 만듭니다. 그 결과 이 그림을 보시면 볼 수 있듯이 4개의 키값이 모두 동일할 확률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오라클을 수행했는데, 오라클 안에서는 이제 앞에서 만든 중첩 상태의 키값을 활용해서 평문을 암호화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한 결과가 저희가 알고 있는 암호문과 일치하는 경우 fx는 1이고, 암호화 결과 저희가 알고 있는 암호문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fx가 0입니다. 그래서 fx가 1이면은 저희가 찾는 솔루션 키고, fx가 1일 때 마이너스의 1승이 되기 때문에 이 해당 앰플리튜드가 마이너스로 반전이 됩니다. 그리고 fx가 0인 경우 솔루션 키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0승은 1이기 때문에 나머지 키 상태들은 그대로 양수 앰플리튜드를 유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루버 알고리즘의 오라클에서는 해당 앰플리튜드의 부호를 반전시키는 것으로 솔루션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이제 확률을 제어하는 컴퓨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루버 서치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대상 큐빗 라인에 디퓨저 오퍼레이터를 수행하여서 솔루션의 앰플리튜드를 증폭시킵니다. 보시면은 오라클 후에 디퓨전 오퍼레이터를 수행하면은 앞서서 오라클에서 반환한 그 부호를 반전시키는 식으로 반환한 솔루션의 앰플리튜드를 증폭시키고, 동시에 정답이 아닌 앰플리튜드들은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그 반복을 충분히 하다 보면은 이렇게 솔루션 키에 대한 앰플리튜드는 증가하고 아닌 것은 감소했을 때 마지막으로 관측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2큐빗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적인 예시로 한 번만에 이 100% 확률로 키값이 찾아지는 좀 예외적인 경우인데, 실제 대상 블록 암호에 대한 키서치 회로는 요 되게 많은 큐빗의 키값에 대한 큐빗에 작동하기 때문에 여러 번 요 그루버 이터레이션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루버 서치 알고리즘 회로를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오라클이 아닌 디퓨전 오퍼레이터에 대한 비용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퓨전 오퍼레이터에 대한 구현 테크닉은 사실 특별한 게 없고, 이 오라클의 비용과 비교해서 요거에 대한 오버헤드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디퓨전 오퍼레이터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오라클 안에의 연산을 얼마나 양자회로로 간단하게 구현하느냐입니다. 그래서 클래식 맥앨리스의 그루버 알고리즘을 활용한 브루트포스를 수행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제 n비트 키가 아닌 n비트 벡터 2입니다. 그리고 오라클에서 검사해야 되는 것은 이 행렬 h와 이 중첩 상태의 벡터 2가 곱해졌을 때 저희가 원하는 신드롬 값 시제로를 생성하느냐이고, 하나 더 체크해야 되는 것은 시제로가 그럼 만족할 때 이 벡터 2가 웨이트가 앞에서 설정한 웨이트가 맞는지, 이 두 가지 경우가 전부 다 일치한다면 이 솔루션 벡터 2의 앰플리튜드를 반전시키는 역할을 오라클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디퓨전 오퍼레이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구현 기법이 없고, 네, 요 오버헤드가 요거에 대해서 되게 무시할 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딱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크래식 메갤리스 진짜 버전에 수행하기 전에 이 토이 이그젬플로 어떤 식으로 공격을 수행했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신드롬 디코딩 문제를 가져왔고, 거기서 이제 4 곱하기 4 행렬인 공격키 h, 그리고 저희가 모르는 어떤 벡터와 곱해진 신드롬 값은 1101이라고 합니다. 그 웨이트 2가 몇인지는 저희도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네, 그때 웨이트 2는 벡터 2의 웨이트는 1입니다. 저희가 모르는 것은 이제 4비트 벡터 2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공격을 수행합니다. 네, 그래서 아래에 간단한 공격 양자 회로를 보면은 제일 먼저 저희가 찾아야 되는 벡터 2 4큐빗을 세팅하고 모두 하다마드 게이트를 통과시켜 줍니다. 그 결과 2의 4승계의 경우의 수를 전부 다 중첩 상태로 가지고 있는 벡터 2가 완성됩니다. 그럼 이제 이 벡터 2가 완성됐으면 저희는 행렬 h와 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테두리 박스 안에 있는 게 이 행렬 h와 곱하는 부분인데, 보시면은 1110이어서 여기 벡터 이 라인에 111, 그리고 1100이어서 11, 그리고 1000, 1, 그리고 0101이어서 0101을 해서, 이게 보시면 여기 시납 게이트고, 요거는 뭐 토폴리 게이트가 아니라 사실 시납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연속돼 있어서 토폴리 게이트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시납 게이트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3개의 시납 게이트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저희는 행렬 H를 알기 때문에 해당 시납 게이트들로 구성된 양자 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 이제 n비트 4큐빗 중첩의 벡터 2를 요 행렬 h와 곱한 신드롬 값이 요 아래 4큐빗에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요 4큐빗의 시제로는 동일하게 2의 4승계의 경우에 대한 신드롬 값을 생성하게 되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무엇을 하냐면 저희가 알고 있는 요 신드롬 값, 저희가 생성한 신드롬 값이 저희가 알고 있는 시제로 값과 일치하는지 검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해야 되는 게 1101이기 때문에 요 1101이기 때문에 이 0 부분에 x 게이트를 설정해 두면은 1101인 경우에만 요 02 부분이 x 게이트로 인해 1로 바뀌게 되고, 요 4개의 큐빗이 전부 다 1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컨트롤 Z 게이트를 통해서 요 4개의 큐빗이 모두 1인 경우에 부호를 반전시킵니다. 근데 부호 반전이 이제 신드롬 값 라인에 수행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벡터 1을 찾아야 되는데, 이 양자 얽힘 특성으로 요 부호를 반전시키기 전에 요 벡터 2가 신드롬 시제로 값과 상호작용을 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Z 게이트를 수행하면은 요 벡터 2에 대한 앰플리튜드도 덩달아 반전되게 됩니다. 즉 보시면은 신드롬 값, 이 중첩 값의 2의 신드롬 컴퓨테이션 결과가 시제로와 일치하는 경우 fx가 1이 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fx가 0이 되는, 네, 오라클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이제 신드롬 값이 일치하는지는 확인을 했는데, 이제 신드롬 디코딩 문제에서 어렵다고 여겨지는 특정 웨이트를 찾는 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네, 추가로 이제 그럼 신드롬 값을 생성하는 건 알겠고, 그때 벡터의 무게가 1인지 만족하는 부분을 추가로 모듈을 구현해서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웨이트 체크라는 모듈을 넣었는데, 이 웨이트 체크 모듈에 대한 이 웨이트 체크 모듈 내부를 보면은
4큐빅 벡터에 대한 웨이트를 확인하는 법은 네, 이렇습니다. 4큐빅 벡터에 대한 하나하나 덧셈을 끝까지 수행하면은 결과값으로 웨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4큐빅 벡터가 있을 때 한 큐빗씩 더하면 네, 2큐빗짜리 캐리값까지 포함해서 2큐빗이 생성되고 네, 다른 쪽에 두 개도 더하면 2큐빗 값이 나옵니다. 요 2큐빗 값을 또 더하면은 이제 캐리 값을 고려하면 3큐빗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 3큐빗 안에 얘가 웨이트가 몇인지가 나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그 웨이트에 따라서 네, 그 웨이트가 저희가 원하는 1인 경우에 이 웨이트 체크의 큐빗이 1로 변하게 되는 모듈을 구현해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신드롬 값이 일치함과 동시에 이 웨이트가 2가 1인 경우에 부를 반전시킵니다. 그러면 앞서서 상호작용한 이 벡터 2의 앰플리튜드가 반전되게 되고 오라클이 구현이 완료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 웨이트 체크 모듈을 구현하는데 앞에서 이제 양자 덧셈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웨이트 체크 모듈은 높은 큐빗, 추가 큐빗이 발생하게 되고 양자 게이트도 많이 사용되고 무엇보다 회로 뎁스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 체크 부분에 대부분의 양자 자원이 소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브루트포스 공격 회로입니다. 네, 4큐빅 벡터 2를 중첩 상태로 준비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페리티 체크 행렬과 곱해서 신드롬 값을 생성합니다. 이제 중첩 상태의 벡터 2와 저희의 행렬 h와 곱한 중첩 상태의 신드롬 값이 아래에 4큐빗을 생성될 거고 아래에서는 이제 X게이트를 활용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신드롬 값인지 검사하고 추가로 웨이트 체크 모듈을 구현해서 네, 웨이트 조건도 맞는지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코드인데 윗부분은 이제 여기에 필요한 큐빗들을 선언한 부분이고 요 n은 3은 이제 이상적인 최적의 그루버 반복 횟수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 예정이고 벡터 1을 모두 중첩 상태로 만들고 그루버 이터레이션은 n번 할 예정입니다. 오라클에서는 이제 세트 매트릭스라고 요 행렬 연산을 제일 먼저 요 씨낫으로 수행합니다. 그리고 수행해서 요 타겟의 신드롬 값이 저장이 되어 있으면은 마지막에 이제 X게이트를 통과시켜서 요 저희가 원하는 신드롬 값이 맞는지 요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웨이트 체크 모듈을 구현했는데 여기 hweight라는 요 웨이트 체크 모듈을 구현해서 요 더블 웨이트 리절트 큐빗의 결과값이 저장됩니다. 그래서 웨이트가 1인 경우에 요 웨이트 리절트 큐빗이 1이기 때문에 웨이트 리저트도 1이고 아래 신드롬 큐빗들도 모두 1인 경우에 Z게이트를 수행해서 네, 저희의 솔루션 벡터 2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는 디퓨전 오퍼레이터인데 이 부분은 적용화된 구조가 있고 오버헤드가 매우 적기 때문에 네,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라클과 디퓨전 오퍼레이터를 계속 반복해서 저희가 원하는 벡터 1을 높은 확률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루버 이터레이션을 말씀드리면은 그루버 알고리즘은 이제 기존 n번의 쿼리가 최악의 경우 n번의 쿼리가 필요한 복잡도에 대해서 루트 n번 만에 저희가 원하는 답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n비트 키의 경우, 네, 2의 n승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저희는 이제 2의 n승의 경우의 수를 다 해보는 게 아니라 이 절반인 2의 2분의 n승만의 양자 알고리즘은 네, 저희가 원하는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드롬 디코딩 문제에서는 이 n큐빗을 서치 스페이스로 잡아서 기존 브루트포스 공격보다 복잡도를 두 배 떨어뜨린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루버 알고리즘은 이제 2의 n승의 복잡도를 2의 2분의 n승으로 떨어뜨리는 양자 알고리즘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루버 알고리즘이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이 그루버 알고리즘에 대한 타이트한 분석 논문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실 이 2의 n승에 대한
최적의 반복 횟수는 2의 2분의 n승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적은 앞에 4분의 파이를 곱하고 거기서 이제 내림한 그러니까 2의 2분의 n승보다 더 적은 수의 이터레이션이 사실 최적의 그루버 이터레이션 횟수다 해서 복잡도가 더 줄어든다 라는 논문이 발표됐고 그래서 저희는 이걸 따르면 4큐빅 벡터에 대한 공격을 수행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클래시컬한 경우 2의 4승의 쿼리가 필요한데 저희는 이제 이 절반인 2의 2승 4번이 아니라 앞에서 4분의 파이를 곱한 3번 만에 저희가 원하는 솔루션을 매우 높은 확률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회로를 실제로 퀀텀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3번 만에 저희가 원하는 솔루션 웨이트 1에 벡터 1에 높은 확률로 계속 복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그때 사용된 자원인데 대부분의 큐빅과 대부분의 자원들이 이 웨이트 체크에 사용됩니다. 웨이트 체크 안에서 사용되는 더셈에서 사용되는 특징이 있고 이거는 최종 사용된 자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토이 이그젠플에 대한 예시였고 실제 메겔리스 파라미터 셋에 대한 양자 브루트 포스를 수행하면은 얘는 사실 큐빅 제한으로 실제로 공격을 수행해 볼 수는 없고 앞에서 사용했던 걸 근거로 되는 거는 확인했으니까 이 파라미터 셋을 넘겨가지고 그러면 메겔리스에 대한 브루트 포스는 얼마나 자원 소모가 나오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 메겔리스 파라미터를 보면은 요 페리티 체크 행렬이 768 곱하기 3488 요 행렬이고 저희가 찾아야 되는 건 3488비트의 벡터 2입니다. 그때 웨이트는 64로 특정 지어져 있고 그 결과 왼쪽의 회로를 그대로 구현했을 때 오른쪽에 자원이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종 자원도 아니고 이터레이션을 한 번만 했을 때에 대한 자원입니다. 그것만 보셔도 큐빗이 엄청 많이 소모되고 다른 양자 게이트들도 많고 무엇보다 뎁스가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 클래식 메길리스의 양자 브루트 포스를 수행한다는 거는 여기까지만 보면은 뎁스도 너무 높고 무엇보다 뎁스가 너무 높아서 사실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했던 양자 브루트포스 공격을 이 버터플라이 네트워크라는 것을 활용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터플라이 네트워크가 뭐냐면은 앞에서는 이제 인풋 단계에서 웨이트를 고려 안 하고 신드롬 값을 확인할 때 웨이트를 체크를 했는데 이 버터플라이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은 인풋 과정에서 웨이트를 만족하는 벡터를 추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버터플라이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 n비트 벡터를 설정할 수 있고 기존에서 왜 비효율적이었냐면 저희가 찾는 벡터는 n비트 벡터가 맞지만 이게 n비트 키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가능한 경우의 수가 2의 n승계가 아닙니다. 특정 웨이트 조건이 달리기 때문에 2의 n승보다 훨씬 더 떨어진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버터플라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 경우의 수를 줄이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버터플라이 네트워크 회로를 보시면은 요 4비트 벡터에 대한 중첩 인풋을 고려할 때 저희가 설정하고 싶은 웨이트만큼을 X 게이트를 설정을 합니다. 여기에 예시에서는 이제 웨이트가 2인 4큐빅 벡터의 중첩을 준비하기 위한 버터플라이 네트워크인데 구성되는 건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냥 하다마드 게이트가 왼쪽에 4개가 쫙 연결됐지만 우선 웨이트를 설정하고 아래에 플립이라는 개념의 큐빗을 활용해서 개의 중첩을 활용해서 요 컨트롤드 수학 게이트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버터플라이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은 이 중첩 상태에 따라서 이 웨이트가 1로도 갈 수 있고 얘도 1로 갈 수 있고 이 모든 조합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4비트 벡터에 대한 웨이트 1에 가지는 모든 경우의 수가 이 안에서 중첩돼서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중요한 게 웨이트는 항상 이제 2로 고정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점은 이제 얘는 이제 2의 2승, 즉 4비트 벡터에 대한 버터플라이 네트워크인데 오른쪽에는 보시면 2의 3승, 즉 8비트 벡터에 대한 버터플라이 네트워크입니다. 네, 자원이 훨씬 증가하는 게 이 n이 증가할수록 자원 소모가 지수승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야 되는 벡터가 더 크고 커질수록 자원 소모가 심해집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른쪽 요 아래에 이제 프림 큐빗이 한 줄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한 개의 큐빗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요 네 개의 큐빗이 따로따로 살통됐는데 네, 그냥 공간상 이렇게 한 줄에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네 개의 큐빗을 각각의 수압마다 사용돼야 되는데 이 이유는 이제 요 웨이트가 분포될 확률이 전부 다 동일하게 분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요 큐빗을 재활용할 수가 없고 요 새로운 큐빗의 하다마드 게이트를 통과한 깔끔한 확률의 하다마드 게이트 요 C수압을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요 C수압당 하나의 플립 큐빗들이 할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 클래식 메갈리스의 이 버터플라이 네트워크를 활용한 양자 공격을 수행해 보면은 앞서서 이제 토이 이그젠플에서 먼저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생각 없이 모든 큐빗의 하다마드 게이트를 통과시켰던 것을 앞서서 보신 요 BN 네트워크로 변경합니다. 웨이트는 당연히 1이었기 때문에 X 게이트 아래 건 수행이 안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인풋 단계에서 웨이트를 체크했기 때문에 뒤에서 수행되는 웨이트 체크 모듈과 웨이트 체크 큐빗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인풋 웨이트는 준비했으니까 그에 따른 신드롬 값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드롬 값을 여전히 체크하는 컨트롤 Z 게이트를 수행하게 되고 네, 이 부분이 이제 토익 이그젠플에 대한 BN 네트워크고 이거를 이제 클래식 메갈리스로 옮기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풋 단계에서의 BN 네트워크에 대한 비용이 매우 증가합니다. 요 n비트 벡터에 따른 요 플립 큐빗들이 엄청 많이 필요하게 되고 클래식 메갈리스에서는 이제 웨이트가 64였기 때문에 네, X 게이트가 총 앞에서 64개 사용됩니다. 근데 이게 훨씬 효율적인 게 뭐냐면은 이 웨이트 체크 모듈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 앞서서 매우 많은 요 덧셈 연산이 수행됐던 요 웨이트 체크 모듈이 빠짐으로써 뎁스가 매우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웨이트 체크에 이제 시낙과 토플리 게이트가 되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선 사용이 되지 않고 원래는 네, 사실 네, 그리고 이제 왼쪽에 파란 점선 쳐진 요 신드롬 계산에 대한 부분은 요 큰 행렬을 일일이 다 구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요거에 대한 비용은 확정적이고 그렇게 뎁스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요 부분이 요것도 다 병렬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뎁스는 낮고 여기서 사용되는 시나케이트의 개수는 저희가 요 행렬 H의 해밍웨이트를 찾아서 똑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원이 여기 추가되면은 마무리되는 게 맞고 무엇보다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요 그루버 이터레이션 수입니다. 요 해당 자원이 반복되는 수만큼의 자원이 결국 필요한 건데 저희는 앞서서 이제 n큐빗 2의 n승계에 대한 서치 스페이스가 아니라 2의 n승계에서 특정 웨이트에 대한 서치 스페이스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루버 이터레이션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얘 아래 그림은 이제 3큐빗에 대한 서치 스페이스인데 이 경우 이제 모든 2의 3승계 총 8개의 경우의 수가 동일한 앰플리튜드에서 시작하면은 이 반복이 점점 많아야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저희가 특정 웨이트를 예를 들어서 1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 001, 010 그리고 뭐 100, 요 세 개만 세 개의 후보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그룹 이터레이션 수가 훨씬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브루트 포스 공격을 정확히 퀀텀 도메인으로 옮겼다 할 수 있는 게 이 버터플라이 네트워크를 활용한 네, 양자 브루트 포스 공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뎁스도 낮아가지고 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네, 효율적으로 이식이 됐거나
퀀텀 도메인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 기반 암호의 그 신드롬 디코딩 문제의 가장 1차원적인 접근 방법으로 브루트포스 공격을 살펴보았고, 이제 현재 코드 기반 암호에 대해 가장 효율적인 공격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는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여기서 근거하는 것도 결국 브루트포스 공격인데, 좀 서치 스페이스를 좀 바꾸면서 효율적으로 공격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신드롬 디코딩 문제는 요 C제로는 H2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사실 로우 웨이트 코드워드 문제로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즉, 요 낮은 무게 n비트 벡터, 요 3488비트 벡터에 비해서 낮은 64개의 무게를 가지는 코드워드를 찾는 문제로 부르긴 합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은 요 코드워드 벡터 2에 대한 요 n비트 크기에 비해서 실제로 포함하는 요 1값, 웨이트가 매우 작다는 것을 반대로 이용해서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은 공격을 합니다.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요 3488개 중에 64개의 인덱스만이 1값이 위치하게 되고, 이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이제 공격자는 요 n비트 벡터에서 요 행에 따른 요 768개, n-k개를 랜덤으로 선택을 할 때, 이 모두 요 인덱스를 만약에 저희는 벡터 위치, 요 실제 공격 요 1 위치는 모르겠지만 모르고 랜덤으로 선택했을 때 요 1 위치가 아닌 것을 다 피하고 768개를 선택을 한다면 공격이 성공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브루트포스 공격에 대해서는 봤고, 지금 현재 코드 기반 암호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공격 알고리즘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풀어야 되는 요 신드롬 디코딩 문제인 C제로는 H2는 사실 로우 웨이트 코드워드 문제로 또 불립니다. 이유는 이제 저희가 찾고 싶어하는 요 벡터 2가 코드워드가 되는 거고, 해당 코드워드가 이 길이에 비해 매우 낮은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로우 웨이트의 코드워드 1을 찾는 문제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은 이 코드워드 2가 매우 낮아서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대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클래식 메갤리스 기준으로 이제 n비트 벡터 요 3488비트 비트 중에 64개만이 1로 세팅되어 있는데, 공격자는 이제 요 n비트 벡터 중에서 요 행에 해당하는 이게 n-k 행인데, 이 n비트 벡터에서 행에 해당하는 n-k개를 랜덤으로 선택합니다. 당연히 공격자는 이 1인 위치를 모르고 n-k개를 랜덤으로 선택하는데, 만약에 공격자가 이걸 모르고 선택했을 때 모두 이 1인 위치를 피하고 선택을 했다면 공격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웨이트 t가 작기 때문에 이 n-k를 선택해도 이 1을 피하고 선택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인포메이션 셋 코딩입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시면은 이 n개에서 n개 중에 n-k개를 고를 때 n개에서 오류가 없는 것과 n-k개에서 오류가 없는 것을 고르는 경우의 수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을 하기 전에 그 도메인을 살짝 바꾸고자 하는데, 이제 코드 기반 암호에서 같은 코드군을 사용하는 경우에 요 니더레이터라는 시스템과의 문제를 푸는 것과 메겔리스라는 시스템의 문제를 푸는 것은 동일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클래식 메겔리스는 사실 이름은 클래식 메겔리스인데 니더레이터의 시스템에 따릅니다. 왼쪽 아래에 보시는 요 페리티 체크 행렬 H를 공개키로 사용하는 게 니덜레이터 시스템이고, 저희가 지금 새로 보는 얘가 사실 먼저 나왔고, 이 생성 행렬 G를 공개키로 사용하는 게 메겔리스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클래식 메겔리스에서 이 니덜레이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는 공개키 부분에서 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h의 사이즈가 n-k 곱하기 n이 아까 보신 768 곱하기 3488이고 반대로 k 곱하기 n으로 변경되면은 요 3488에서 768을 뺀 게 행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2000대의 행 크기가 돼서 공격기 사이즈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공격기에서 또 적은 공격기를 얻기 위해서 같은 문제지만 니덜레이터 시스템을 클래식 메갤리스에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갤리스 시스템이 보안이 깨지면 니덜레이터가 똑같이 깨지고 반대로 니덜레이터의 보안이 깨지면 메갤리스도 똑같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왜 같은 문제냐 함을 보면은 요 클래식 메갤리스 시스템의 오른쪽 항에 페리티 체크 행렬을 한번 곱하게 되면은 요 MG에 대한 페리티 체크 행렬을 곱하면 코드 기반 암호 특성상 생성 행렬과 메시지를 곱한 코드워드, 즉 오류가 없는 깨끗한 코드워드의 페리티 체크 행렬을 곱하면 신드롬 값이 0이 나옵니다. 즉 오른쪽 수식이 EHT로 변경되게 되고 C0는 H2를 푸는 것과 C는 H2를 푸는 것, 이 두 개가 동일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도메인을 바꾼 이유가 프렌지 인포메이션 세팅 코딩 설명이 메갤리스 시스템을 기준으로 돼 있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클래식 메갤리스의 도메인을 메갤리스 시스템에서 변경해서 공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 공격 방법도 원래 이 니덜레이터의 시스템을 메갤리스로 변경해서 공격하는 복잡도랑 니덜레이터 시스템에서 똑같이 공격하는 거랑 복잡도가 거의 유사해서 네, 동일하다고 여기셔도 됩니다. 좀 다른 거는 이제 기존에는 이 행에 따라서 n-k 개의 비트 벡터를 선택했지만 메갤리스 도메인으로 바꿨으니까 저희는 더 커진 n비트 길이에서 2720개인 k비트 벡터를 랜덤하게 선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격 성공 조건은 이제 당연히 이 추가로 첨가하는 에러 벡터의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격자는 요 선택한 도메인에서 다 1을 피하고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공격이 성공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아래를 수행합니다. 이 k비트 벡터를 랜덤하게 골랐다면은 그 고른 인덱스에 맞춰서 요 생성행렬 공격기로부터 k비트의 요 컬럼들을 뽑아냅니다. 그 결과 정사각 행렬인 G'K가 뽑아내게 되고 이때 요 G'K는 역행렬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을 실제로 수행하는데 어떤 식으로 수행되냐 하면은 앞에서 이제 컬럼에 따라서 골랐던 것처럼 이 암호문에서도 컬럼에 따라서 CK를 간출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구한 GK에 대한 인버스를 CK에 곱하면은 이게 사실 메시지가 바로 나와버립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찾은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뒤에 들어가는데, 보시면은 C는 이제 mg 플러스 2, 앞에서 계속 보이잖아. mg 플러스 2, mg 플러스 2고, 요게 K개로 감싸져 있고, GK 인버스 2를 넣고, 플러스 계산을 하면은 mg 프라임 곱하기 g 프라임 K 인버스 1이 서로 역행열과 그거기 때문에 아이덴티티로 바뀌어서 메시지만 남게 되고 남는 거는 이제 EK 곱하기 GK의 인버스 1입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저희가 선택한 K비트 벡터에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으면 이 EK가 0이기 때문에 저희가 찾은 CK 곱하기 GK의 인버스는 요 0이 돼서 저희가 원본 메시지 M을 복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우리가 찾은 게 메시지인지 확인하는 거는 다음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만약에 원본 암호문에 이 CK 곱하기 GK 인버스 1 그리고 그거의 원본 공격키를 곱한 거에 웨이트가 T인지 확인합니다. 이게 뭐냐면 C는 이제 MG 플러스 2로 풀리고 CK 곱하기 GK 인버스 1은 앞서 보신 것처럼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메시지와 생성행렬을 곱한 거를 더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진짜 메시지였다면 MG 플러스 2 플러스 MG는
서로 사라지고 벡터 2만 남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결과값이 웨이트가 t가 됩니다. 그러면 웨이트가 t게 되면 저희가 찾은 요 CK, GK 인버스 1이 메시지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게 되고, 근데 앞의 조건들이 모두 만족하게 되면은 원본 메시지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는 거는 글로 써져 있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워서 토익 젬플을 간단하게 보면은 다음과 같은 작은 생성 행렬 G가 있을 때, 네, 암호문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르는 거는 당연히 원본 메시지 M과 그 추가로 첨부되는 에러 벡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러 벡터의 웨이트는 1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공격을 시작하면 저희는 이 두 부분을 모르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K가 4기 때문에 4비트 벡터의 CK를 랜덤하게 선택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이게 오른쪽으로 잘못 가 있는데 요 1 위치를 피하면서 K개를 고르면 공격이 성공합니다. 저희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제가 한번 피해서 골라보면은 다음과 같고 CK는 0111, 이에 맞는 인덱스에서 GK를 뽑으면 오른쪽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GK를 구했으면은 이거에 대한 인버전 역행렬을 구합니다. 그 결과 GK에 대한 역행렬은 다음과 같은 행렬로 구성되고, 이렇게 구성을 했다면은 공격이 성공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앞서서 했던 것처럼 이 CK에 대해서 GK의 인버스를 곱합니다. 그러면 걔가 사실 진짜 맞다면 메시지가 되고, 원본 C, 그러니까 mg 플러스 2와 메시지 곱하기 g, mg를 곱하게 되면 벡터 2만 남게 되고, 그 결과 걔의 웨이트가 1이라면은 저희가 선택한 K에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고, 네, 원본 메시지를 네, CK, GK 인버스 1로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세트 코딩은 프렌지 인포메이션 세트 코딩을 시작으로 다양한 인포메이션 세트 코딩들이 제시되었는데, 오른쪽은 맨 위에는 이제 그냥 1차원적인 n비트 벡터에 대한 웨이트 W를 찾는 무작위 대입 공격 브루트 포스고, 이제 프렌지 다양한 인포메이션 세트 코딩 중에서 왼쪽 K를 고르는 과정에서 오류가 포함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후에 나온 알고리즘들은 P라는 매우 작은 수의 오류를 K 비트 벡터에서 허용을 하고, 뭐 레온도 허용을 하고, 뒤에서 어떤 특이한 구조가 있고, 스턴의 경우 이제 왼쪽에서 오류 벡터를 허용을 살짝 하는데, 얘는 또 리브레크에서 했던 거를 또 왼쪽 반, 오른쪽 반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조금 더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공격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프렌즈 ISD는 이제 보시면 요 K는 K를 고르는데 P가 0인 경우에 해당하는 게 이제 제일 먼저 나온 프렌즈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신 것과 같은 다양한 버전의 인포메이션 세트 코딩이 이렇게 있는데, 복잡도를 비교해 보면은 큰 성능 차이가 사실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인포메이션 세트 코딩에 퀀텀을 적용하면은 복잡도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는 맞는 거고, 이제 2차적으로 따져야 되는 게 공격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신드롬 디코딩을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율적인 퀀텀 버전의 이제 클래시컬한 인포메이션 세트 코딩을 선택해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클래식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던 게 퀀텀에서도 동일하게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지는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좋은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번스타인에서 이제 처음으로 퀀텀 인포메이션 세트 코딩에 대한 효율성을 제시한 논문에서 보면은 번스타인 논문에서도 언급되는 게, 뭐 프렌즈보다 나은 스턴 다른 알고리즘들이 있지만 영자 도메인으로 옮겼을 때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리브리켈을 보시면 웨이트 체크가 2번 일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오류가 원래는 0이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게
필요 없는데 이 왼쪽 부분에 대한 웨이트도 체크하면은 오른쪽에 대한 부분의 웨이트도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웨이트가 체크가 두 번인 반면에 프렌즈에서는 이 오른쪽 W에 대한 원래 웨이트에 대한 체크 부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외돼서 오히려 리브리캐리 클래식에서 더 성능이 좋아도 양자로 옮겼을 때 효율적으로 안 옮겨지는 게 프렌즈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고려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번스타인 논문에서 이제 기초 퀀텀 인포메이션 세트 코딩에 대한 구조를 보면은 이 부분이 사실 좀 그런 게 퀀텀이 아니라 일반 클래시컬한 인포메이션 세트 코딩에 대한 거를 거의 적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 논문 자체도 짧고 이 퀀텀 인포메이션 세트 코딩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템플릿이 거의 제시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 또 살펴보면은 네, n비트 벡터에서 이 k 곱하기 n의 행렬 g가 있을 때 이 n비트 벡터에서 이 사이즈 k의 서브세트를 다 구합니다. 이게 이제 n비트 벡터에서 k개의 벡터를 랜덤으로 고르는 거를 표현한 거고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고른 k개의 gk가 인버티블한지 검사합니다. 앞서서 보신 거는 이제 k개를 골라서 gk를 뽑았을 때 그거에 대한 역행렬 gk 인버스 1을 구하는 게 이제 스텝 1이고 gk 인버스 1을 구했다면은 동일하게 이제 요 코드워드 여기는 y로 표현되어 있는데 네, y에서 이제 k셋에 대한 거를 줄인 거에 그러니까 즉요 0111 이렇게 줄인 거에 앞에서 구한 역행렬을 곱합니다. 그래서 어플라이 한다고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메시지 m을 앞에서와 같이 이 프렌즈에 했던 것처럼 메시지 m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m을 획득했다면은 요 컴퓨트 gm 즉 ck 곱하기 gk 인버스 1이 m이니까 m 곱하기 g를 하고 만약에 g 요 mg 그리고 암호문 c를 더한 게 헤밍웨이트 t를 가지고 있다면 성공이고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시 반복합니다. 그래서 베이직 퀀텀 인포메이션 세티코니어라고 써 있는데 거의 일반적인 인포메이션 세팅 코딩을 퀀텀으로 한다 라고 추상적으로 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요 해당 논문에서는 요 오류가 포함되지 않은 저희가 모르고 K 사이즈를 셋을 구할 때 오류가 포함되지 않은 이 에러 프리 인포메이션 셋이라는 걸 찾아내는데 그루버 알고리즘이 이제 완벽히 적용될 수 있음을 번스타인 논문에서 처음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 어떤 식으로 퀀텀 인포메이션 세티 코딩의 양자 회로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템플릿이 없고 이거에 대한 논문도 거의 없고 있어도 이 양자 회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설명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이제 제가 앞에서 하는 요 프렌즈 인포메이션 세티 코딩을 퀀텀 도메인으로 옮긴 건데 이게 무조건 정답지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본 거를 발표를 드리면은 앞에서 사용했던 개념들이 모두 사용됩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저희는 이제 n비트 벡터에서 k비트의 서브셋을 구하기 위해서 앞에서 사용한 버터플라이 네트워크도 사용할 거고 이번엔 새로 나오는 요 행렬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를 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요 중첩 인풋을 세팅할 겁니다. 뭐냐면 n비트에서 k개의 서브셋을 중첩으로 고르는 것을 여기서 준비합니다. 그럼 우선 버터플라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 랜덤 K를 선택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해당 공격 부분에서 이제 저희는 G'K를 이 K에게 따라서 랜덤 K에 대해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n비트 벡터를 맨 위에 세팅하고 그거의 웨이트를 K로 제한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러한 n비트 벡터에서 웨이트가 4인 중첩 상태의 벡터가 준비되게 됩니다. 그 위에 이렇게 쌓아놓은 식으로 표현을 했고, 그 결과 이 1인 부분에 대한 저는 컬럼을 선택하고자 해서 이러한 BN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n비트 벡터를 설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코드 부분을 살짝 보면은 요 BN 네트워크, 요 플립을 활용해서 요 n비트 벡터에 대한 요 퍼뮤테이션이라고 했는데, n비트에 대한 요 웨이트 4의 버터플라이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플립 레지스터를 전부 다 중첩 상태로 만들어 놓고 앞에서 했던 요 BN을 요 퍼뮤테이션 n비트에 적용합니다. 이 결과 생성되는 게 여기서 보시는 요겁니다. 그리고 이건 테스트용으로 제가 구현한 거여서 이거를 계속 매저 하다 보면은 제가 요 예시로 사용하는 요 1110010도 나오고, 당연히 중첩 상태이기 때문에 확률에 따라서 다른 4비트 벡터도 나옵니다. 저는 요거가 나오는 케이스를 캡처를 해서 넣은 것이 있고요. 앞에서 이제 BN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특정 웨이트에, 그러니까 K 웨이트의 n비트 벡터를 생성했으면 이제 그 다음으로 사용하는 게 저희는 요 K 비트 그 n비트 벡터에 따른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를 생성을 합니다. 이게 왜 생성하냐면 요 컬럼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를 사용하면은 이러한 매트릭스가 저희가 만약에 G에다 곱하면은 얘가 컬럼의 순서를 바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어떤 거를 고를지에 대한 인덱스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고, 그러면은 G와 곱했을 때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를, 그러니까 G에다가 곱할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를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제 방식대로 그냥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일 먼저 컬럼별로 검사를 합니다. 제일 맨 왼쪽에 컬럼을 검사해서 이 중에 1이 하나라도 1이 있으면은 다음 컬럼들의 그 시프트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컨트롤드 수압, 시수압을 수행해서 여기 1이 있으니까 이 뒤에 있는 것들이 한 칸씩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컬럼을 검사했으면 이제 다음에는 다음 컬럼을 검사합니다. 여기 또 보면 1이 있기 때문에 시수압을 사용해서 다른 애들도 한 칸씩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컬럼을 검사하는데 또 1이 있어서 다음 컬럼들이 다 내려가서 결국에 생성되는 게 이겁니다. 나머지 애들은 이제 다 0이기 때문에 시프트가 일어나지 않고, 여기서도 뭐 일어나도 다음 0에 대한 게 일어나기 때문에 오른쪽 결과 저희가 원하는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를 생성했다면은 요거를 이제 전치 행렬로 전치해서 저희가 세팅한 요 공개키 G에다가 앞에서 이제 BN 네트워크와 여기 시수압을 활용한 퍼뮤테이션 행렬을 곱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G'K가 생성되는데, 이게 제일 복잡한 게 뭐냐면 n비트 벡터에서 K개를 골라서 그거에 대한 GK를 뽑는 과정이 중첩 상태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은 모든 이제 요 벡터의 4비트 벡터에 대한 경우의 수에 대한 GK를 다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뒤에 남은 프렌즈 인포메이션에 남은 소식들만 중첩 상태로 가정하고 구현하면은 끝입니다. 그 중첩 상태로 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 왼쪽이 이제 클래시컬한 인포메이션 세트 코딩 프렌즈고, 오른쪽이 퀀텀 구현한 거를 보면은, 네, 여기서는 이제 제가 BN 네트워크는 앞에서 작동하는 걸 확인했는데 BN 네트워크까지 하면서 이 퍼뮤테이션 매트릭스가 생성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려면은 큐빗이 많이 소모가 돼가지고 실제로 그 퀀텀으로 시뮬레이션이 안 됩니다. 그래서 BN 네트워크가 되는 거는 확인했으니까 BN 네트워크에 따라서
그러니까 111 0010이라는 벡터가 이렇게 생성이 됐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퍼뮤테이션 행렬을 생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111 0010이라는 게 왼 위에 쌓였었고 앞에서 제시한 요 퍼뮤테이션 매트릭스 생성 연산을 요 제너레이트 퍼뮤테이션 여기서 수행합니다. 뭐 GC 이닛은 당연히 요 공개키 GK G에 대한 세팅과 요 암호문 C에 대한 세팅은 여기서 해뒀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요거에 대한 퍼뮤테이션을 생성해 봤는데 올바르게 생성되는 거를 확인했고, 뭐 다른 거에 대한 것도 확인했는데 올바르게 생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앞에서 중첩이 됐으면 오른쪽에서는 이제 다음에는 이제 클래시컬 시뮬레이터를 활용해서 약간 테스트 벡터를 확인하는 식으로 얘가 됐으면 얘도 됐고 얘도 됐으면 모든 중첩 상태에서 이거는 연산이 제대로 되는 회로가 완성됐다 라고 확인을 하면은 구현 나갤 때 용이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퍼뮤테이션 그 BN 네트워크를 활용한 랜덤 벡터가 생성됐을 때 그에 맞는 퍼뮤테이션 매트릭스가 생성되는 걸 확인했고, 이것도 당연히 그 이후에 이제 이러한 펌템 매트릭스를 생성하고 그걸 전치해서 저희가 앞에서 세팅한 G 행렬과 곱했을 때 요 저희가 원하는 GK가 나오나 확인을 했는데 이것도 확인이 되고, 그러면 CK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요 C에다가 앞에서 생성한 C에다가 요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를 곱했을 때 저희가 원하는 CK가 생성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는 이제 GK의 인버스만 구하면은 끝입니다. 근데 사실 요 인버스 구하는 연산도 구현을 하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향후 작업으로 미뤄두었습니다. 발표 시간도 충분한 것 같아서.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앞에서는 이제 제 나름의 식대로 했는데 이 부분은 좀 그래도 좀 어떻게 효율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 조사를 하고 구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최종 결론을 한번 보면은 앞에서 이제 토익 그젠플로 예시를 들었고 클래식 메갤리스 도메인으로 옮겨보면은 요 n비트 벡터 3488비트 벡터에서 2720개를 고를 거니까 거기에 대한 요 BN 네트워크는 웨이트 2720으로 생성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맨 위에 이제 n비트 벡터가 쌓이게 될 거고 저희는 이제 앞서서 구현한 이 퍼뮤테이션 매트릭스 생성을 사용해서 위에 벡터에 따른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G'K와 CK도 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필요한 요 인버스를 구하는 모듈이 구현이 되면은 요 G'K 인버스를 구해서 저희가 앞서서 구한 CK, GK와 곱합니다. CK와 곱합니다. 그래서 CK랑 GK 인버스를 곱한 거를 생성행렬과 곱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암호문의 덧셈 연산, 즉 간단하게 신한 연산을 한 다음에 웨이트 체크 모듈은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웨이트 체크를 해서 이 웨이트가 만족하는 경우, 즉 64인 경우 오라클에서 솔루션을 반환을 합니다. 솔루션을 반환할 때 대상이 뭐냐면 요 BN 네트워크에서 활용한 요 플리큐비트에 대한 플리큐비트가 앞에서 그러니까 요 중첩 상태로 되는 게 플리큐비트라서 요거에 대한 어떤 놈이 1인지를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요 n비트 벡터가 나오게 되고 그걸 알게 되면은 이제 n비트 벡터에서 어떤 부분이 저희가 오류를 피하고 구한 k비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요 디퓨전 오퍼레이터랑 오라클에서 반환하는 부분은 요 플리큐비트에 대한 앰플리튜드를 조정을 하면은
네, 저희가 원하는 솔루션 공격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가로 요 주황색 인버스를 구하는 부분인데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통해서 행렬의 역행렬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클래시컬하게 구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GK가 있을 때 뭐 행렬 간의 덧셈 연산을 수행하는데 저희는 이제 신한 연산으로 할 것 같고 이제 이 부분도 토익 이그젬플만 간단하게 구현해서 자원 체크를 한번 끝까지 해볼까 했는데 네,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보고 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사용하면은 왼쪽이 아이덴티티 행렬이고 오른쪽이 이제 인버스 행렬이 구해지는 시스테매틱한 폼으로 형성되고 이 오른쪽이 이제 GK에 대한 인버스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복잡해 보이진 않는데 행단위 연산, 행단위 신한 연산이 수행됩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요 행에서 요 특정 위치에 따라서 행단위 연산이 수행되는 것 같아서 아마 그냥 신한 연산이 아니라 컨트롤드 신한 연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완성되면은 최종적으로 프렌지에 대한 인포메이션 세팅 코딩 회로가 완성됩니다. 결론을 내리면은 인포메이션 세팅 코딩은 이제 현재 코드 기반 암호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공격 알고리즘이고 저희가 이제 이러한 브루트 포스 공격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루브 알고리즘을 이 인포메이션 세팅 코딩에 적용을 하면은 얘도 결국 브루트 포스 공격이기 때문에 공격 복잡도가 루트로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다양한 이 클래시컬한 인포메이션 세팅 코딩 알고리즘들의 성능이 클래시컬에서 우수했다고 퀀텀으로 옮겼을 때 동일하게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 리브리켈이나 스턴 이러한 애들이 프렌즈보다는 클래시컬한 성능이 높지만 양자 버전으로 옮겼을 때 더 최적화된 구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퀀텀 버전의 최적화된 인포메이션 세팅 코딩 알고리즘 구현이 중요합니다. 즉 퀀텀 도메인으로 옮겼을 때 필요한 큐빅 퀀텀 게이트 서킷 뎁스를 찾아야 합니다. 뒷부분에 이제 발표 자료의 그 크립톤 라이브러리인데 발표는 이 코드 기반 암호 부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